그런 다음에 미국 전역에 퍼진 이 콜라가 어떻게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사로잡는 고유한 음료수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요? 콜라의 생존 전략은 바로 콜라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구축해 나가는 거였습니다. 일단 미국 전역으로 진출한 콜라의 인기가 점차 높아지자 한 가지 걸림돌이 발생했어요. 뭐죠? 은비 씨, 네. 인기가 많을수록 시기, 질투, 그리고 뭐가 많이 생길까요? 경쟁 업체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겠죠? 네. 바로 따라하는 현상.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달달하면서 탄산에 톡 쏘는 콜라 구이의 맛이 인기를 끌면서 콜라를 따르는 유사 제품 내지는 모조품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당시 콜라병은 만드는 지역과 공장에 따라 가지고 병 모양이 통일이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조품이 얼마든지 가능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조품들이 병 모양에서 라벨, 심지어 광고까지 따라야 했던 거예요. 일단 저 왼쪽에 있는 게 버밍햄에서 나온 콜라병이고요. 오른쪽은 코카놀라라는 병이에요. 코카 놀라요? 네. 와, 그래놀라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건 코카놀라를 보면 직선 모양의 평범한 병 모양은 물론이고 병에 새긴 곡선 모양의 글자나 로고까지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똑같네. 그리고 이제 맨 앞에 오는 스펠링 K를 C와 최대한 비슷한 모양으로 디자인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오, 이건 진짜 비싸다. 샐러리 콜라 먹고 싶지 않은데요. 샐러리 콜라. 자세히 보면 마름모꼴 모양의 테두리에 글자가 있고 가운데 있는 제품명이 콜라구이에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게 거의 똑같아 보이죠. 옛날에 저렇게 했구나. 은비 씨, 네. 이렇게 라벨까지 콜라랑 비슷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건 약수합니다. 당시 콜라를 따라한 라벨은 한둘이 아니었는데 사진으로 보시면 왼쪽부터 킹콜라, 프린스콜라, 그리고 코크올라까지 콜라와 비슷한 라벨 모양을 병에 붙인 유사 제품들은 정말 많았고요. 라벨만 보면 콜라를 한 번에 구별하기는 조금 힘들었다고 하네요. 교수님 콜라를 사려면 이거 뭐 사실 뭐 이게 진짜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수준까지 돼버렸네요. 예, 어찌 보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콜라회사는 당연히 자신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 일종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봐야 돼요. 제대로 만든 이게 뭐였을까요? 콜라병 디자인 뽑기 대회? 예, 병의 디자인을 통일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죠. 그래서 500달러의 어떤 상금을 걸고 디자인을 공모한 걸로 돼 있어요. 기본적인 조건은 어두컴컴한 곳에서 만져도 내지는 깨진 병 조각들만 보고도 코카콜라 병인지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조건을 걸었죠. 그래서 그 결과 1916년이 되면은 한 유리병 제조업체에서 디자인한 콜라병 모양이 채택이 되죠. 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하죠. 예. 이때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마시는 이제 콜라병이 통일되면서 콜라는 자신만의 정체성, 이른바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구축하게 된 거예요. 와, 디자인 진짜 예쁘다. 근데 은비 씨 콜라병이 통일되기까지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서? 있습니다. 이걸 디자인한 분들이 그 콜라에 대해 찾다가 이름이 비슷한 코코아 열매에서 디자인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코코아 열매? 네. 그래서 병의 모양을 잘 보면 코코아 열매를 본딴 모양이고요. 약간 이런 주름. 저 굴곡 네. 주름이. 이런 게 있네. 네. 그리고 워낙 독특한 디자인이어가지고 이 디자인이 채택됐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 콜라가 또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또 어떤 방법을 동원했죠? 자, 콜라사가 자신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택한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신비주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 코카콜라 만드는 제조법이 비밀이라는 얘기는 들어봤나요? 아, 그쵸. 예, 제조법을 아는 사람이 뭐 전 세계 2명이라는 둥. 그래서 두 사람은 같은 비행기도 안 탄다는 맞아. 둥. 그런 예, 얘기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무성한데 이게 사실일까요? 그냥 괴담처럼 이게 약간 신화처럼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지금까지도 콜라 만드는 제조법은 비밀 유지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 캔들러는 콜라의 어떤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 각각의 어떤 그 원액에 들어가는 물품 번호를 성분에 대해서 물품 번호를 붙여가지고 분류해요. 예를 들어서 설탕은 1번, 캐러멜은 2번, 진짜. 카페인은 3번 이런 식으로 표기해놨어요. 오. 그래서 콜라만의 어떤 고유한 맛을 나게 하는 원료의 성분을 7X라는 이름을 붙이는데요. 비밀 성분이 뭔지 절대 밝히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비밀 성분을 미지수인 X로 표시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 비밀은 콜라가 탄생한 이래로 한 번도 공개된 적은 없어요. 그 X가 도대체 뭐야? 불쏘세요. 그렇다면 정체성을 구축한 이 나름의 아이덴티티를 만든 콜라는 어떻게 전 세계를 사로잡는 음료로 떠올랐을까요? 여기서 이제 마케팅이 들어가야지. 네, 맞습니다. 바로 미국인들의 일상을 파고드는 마케팅 전략이 뒤따르는 거예요. 미국은 1차 세계전 이전부터 경제 규모가 영국의 거의 2배가량으로 대중 소비 사회로 미국이 세계 최초로 진입하기 시작해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건 우리가 여러분들 포드차 얘기 들어봤을 텐데 포디즘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 속에서 미국인들의 소비 욕구가 점차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소비 욕구로 충만한 미국인들의 지갑을 열 방법을 찾아냈죠.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광고업자, 심리학자, 홍보 전문가, 시장조사 연구원 등을 고용해서 와우.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 광고를 시행했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탄생한 광고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아, 북극곰을 데려오기 시작하나요? 아하. 키를 타고 있네. 놀고 난 후 갈증에 대한 해답. 일할 때나 놀 때나 갈증을 해소하세요. 갈증이 날 때 이것만한 게 없죠. 자, 여기 세 개의 광고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뭘 것 같습니까? 갈증 갈증. 갈증의 네, 또 운동? 다 맞는 얘기죠. 대량 소비를 부추기는 마케팅을 어찌 보면 최초로 시도한 게 있는데요. 이게 패키지 내지는 이제 식스팩 캐리어라 부르는데요. 캐리어. 네. 식스팩 캐리어요? 네, 6개들이에요? 6개들이. 자, 정확히 어떤 건지 광고 문구 속에 나와 있어요. 야, 저거 지금도 이렇게. 걸그룹도 물 마실 때 저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진짜로요? 네. 네. 와, 거의 뭐 연료통인데. 근데 예쁘다, 패키지가. 이 6개들이 패키지는 1923년 코카콜라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와,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죠. 대박. 달라지는 일상생활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일상으로 파고들어간 콜라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인식에도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 한번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마케팅을 너무 잘하네, 근데 일단. 산타 할아버지? 어떤 건지 알겠죠? 네. 약간 원래 여름에만 마셨는데 겨울에도 마실 수 있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크리스마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족들이 모여서 어쨌건 음식을 나누고 어쨌건 뭔가를 마실 때 요럴 때 이제 콜라가 빠질 수 없는 음료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원래 겨울에는 매출이 안 나왔었잖아요. 좀 덜했죠. 그런데 광고 중에 하나가 Thirsty knows no season이라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목마름은 계절을 모른다. 와. 그래서 크리스마스까지 포함해서 겨울에도 마실 수 있는 4계절용 음료로서 콜라를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됐네. 그 결과 콜라가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네. 1920년 이후 계속 성장세였던 콜라 원액 매출은 1936년이 되면 미국인 10명 중 1명이 매일 콜라를 마신다는 통계를 갖게 되는 거죠. 와, 대박이다. 에이터님, 그럼 이때 콜라 국민 음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또 있을까요? 아까부터 권은비님이 계속 찾았던 건데요. 뭐죠? 이게 바로 자판기입니다. 자판기. 나오는구나. 네,
자판기. 이 자판기에 보시면은 5센트짜리 동전을 넣으면 이제 콜라 병이 나오는데요. 근데 네, 이게 1930년대에 나왔고 수집가들도 많아요. 와. 병 자판기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미국인들의 일상을 파고들었던 콜라는 미국을 넘어 세계까지 어떻게 중독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2차 세계대전이었죠. 전쟁을 통해 2차 세계대전 때요? 전쟁에 나가 있던 한 미국 장군이 엄청난 양의 콜라를 요청한 전부였습니다. 누구야? 누구겠어요? 아이젠하워? 네, 맞습니다. 여기는 좀 여러 추측이 있는데 일단 병사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당시 콜라를 향한 군인들의 갈망이 좀 꽤 컸던 거로 되어 있습니다. 한 군인은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 중 절반은 코카콜라를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자, 전장에서 콜라의 영향력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네. 어느 정도인지. 매니아 아니야 매니아? 저 정도면 그냥 홍보 마케팅 중에 하나 아니야? 코카콜라에서 퍼뜨린. 이때부터 미군의 필수 보급품에는 허쉬 초콜릿바, 또 하나는 위글리의 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바로 콜라가 포함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른바 군인들의 시레이션 박스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와, 진짜 박스가 엄청 많다. 그러니까 콜라는 미국인들이 가는 곳이면 심지어 군대에도 똑같은 5센트의 값싼 가격으로 납품하면서 미군에 적극 협조를 했죠. 하지만 필수 보급품에 포함된 콜라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였을 것 같습니까? 미지근해요. 전선이 올라가는 데에 맞춰서 야, 결국에는 거기다가 이제 보틀링 공장을 대박. 만듭니다. 아니, 수요가 얼마나 많았으면 전쟁 중에 현장에 공장을 만든 거예요. 참. 와. 그래서 어쨌건 저 미군은 전쟁 내내 사실은 톡 쏘는 콜라 맛을 맛볼 수 있었다고 봐야죠. 당시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전쟁 내내 미군이 마신 콜라병만 해도 34개월 동안에 무려 한 30억 병 정도 됩니다. 30억 병 정도 됩니다.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한편 2차 세계대전 중에 콜라 대신 탄생한 음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라병 수출길이 막혀버린 연합군의 적국이 되는 독일에서 만든 겁니다. 또 다른 탄산음료 환타가 맞습니다. 진짜 판타는 또 독일이 만든 거야? 판타. 나 우리나라가 만든 줄 알았어. 판타. 독일에서 지금 사실은 이제 코카콜라병 판매업자가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는 새로운 탄산음료를 개발해낸 게 그게 바로 지금의 판타라고 보시면 돼요. 판타가 이렇게 탄생한 건지는 저 아예 몰랐었는데 전쟁 후에 콜라는 어떻게 됩니까? 네, 콜라에서는 1930년대부터 해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따로 코카콜라 엑스포트 컴퍼니라는 이른바 코카콜라 수출회사를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28개국 정도에서 영업을 시작하지만 사실은 전쟁을 통해서 더 많은 생산 공장을 해외에 세울 수 있어요. 콜라는 전후 초강대국이 된 미국을 상징하는 아이콘 그 자체가 됐는데요. 당시 이와 관련된 내용이 타임지 표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 그림이 어떤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근데 좀 네. 무서운데요. 엄마가 아이들 콜라 주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 지구 뒤편에서 전 세계에 콜라를 공급해주는 콜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봐야죠. 다른 나라에서는 교수님 왜 콜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일단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는 적어도 문화적으로는 자신들의 국가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콜라로 대변되는 미국 문화에 약간 잠식될까 봐 두려워했던 거죠. 거기다가 이제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현지의 음료 업계에서는 당연히 지금 말하는 것처럼 콜라가 진출하는 걸 당연히 막으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죠. 이때 가장 격렬하게 맞선 곳이 프랑스였어요. 미식의 나라 프랑스. 또 와인 팔려고 하는 거네 또. 와인 말고. 프랑스에서는 이미 1919년부터 콜라가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콜라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와인 좋아하잖아요, 와인. 모르겠네. 맞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콜라가 잘 팔리지 않았죠는 아예 콜라병을 생산할 수 있는 지금 보틀링 공장을 프랑스에 건설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부 프랑스인들이 결세 반대를 외치기 시작했다고 봐야죠. 자, 당시 기사를 혜성 씨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코카콜라의 식민화가 될 것인가? 우리는 충분한 양의 탄산음료와 과일 주스를 생산한다. 많은 대소기업들이 이 코카콜라라 불리는 음료의 프랑스 시장 침투로 직접적인 위협을 받을 것이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네요. 견제를 엄청 하는 거지. 네, 지금 말한 것처럼 콜라 회사 입장에서는 세계화 전략의 일환이었겠지만 반대로 프랑스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미국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른바 미국화로 이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천박한 물질 문화인 미국 문화 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프랑스 문화라는 대립 구조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랑스 국회는 코카콜라가 유해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 정부에서 코카콜라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의결을 해요. 대박. 그러니까 이 소식이 미국에 굉장히 널리 알려지고 미국 의회에서도 화두로 올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도 프랑스 와인을 수입하지 말자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이렇게까지 코카콜라로 예, 인해서. 결국 1953년 프랑스는 콜라가 유해하지 않다는 판결을 통해 콜라병 공장의 설립이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프랑스마저 어떤 콜라의 해외 진출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무릎 꿇은 모양새가 된 거죠. 플라스틱의 개발에 성공이 이어지던 1930년 플라스틱 산업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뭐죠? 바로 석탄 대신 석유 사용이 늘면서 플라스틱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겁니다. 플라스틱은 탄소로 만들어진 탄소 화합물인데 탄소는 석탄뿐 아니라 석유에서도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형 석유 기업들은 정유 공장 옆에 플라스틱을 만드는 화학 공장을 세워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게 되었어요. 이 일로 미국은 전 세계의 플라스틱 산업을 선도하게 됩니다. 임소희 씨, 그 석유로 대체 어떻게 플라스틱을 만들어요? 그거 액체인데. 네.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이 원유를 끓이게 되면 끓는 점에 따라서 LPG 가스, 그리고 휘발유, 나프타, 등유, 항공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이렇게 각각 분류되어서 나와요. 근데 그중에 나프타라는 액체를 다시 끓이면 거기서 에틸렌 가스랑 프로필렌 가스, 뭐 다른 것들이 발생이 돼요. 근데 이 에틸렌이랑 프로필렌을 각각 여러 개씩 합친 걸 중합체라는 뜻을 가진 폴리머 영단어를 앞에 붙여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뭐 열과 압력을 가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너무 똑똑해요. 정말 카이스트에서 많은 걸 하네. 그러니까요. 들어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플라스틱 산업의 규모가 커져가던 상황에서 플라스틱은 한 거대한 사건을 계기로 또 한 번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요.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네,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바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선 철, 금속, 유리, 나무 등의 천연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전쟁이 계속되며 공급이 어려워지자 플라스틱을 이용해 새로운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했는데 과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어떤 플라스틱 제품이 선보였는지 사진을 보겠습니다. 헬멧 아니야, 헬멧? 일단 옷, 뭐 신발, 군모도 장갑, 무기들에 많이 쓰였을 거예요. 무기들도 많이 쓰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다 플라스틱이죠. 네. 이렇게 미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플라스틱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태평양 전쟁을 벌이던 중 전력의 필수적인 한 천연 자원이 부족해진 겁니다. 뭐지? 바로 고무였습니다. 미국에선 군용 자동차, 군용 보트 등에 필요한 타이어 재료 수급이 힘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에 당시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고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We have set this period aside to get the old rubber in. Once the rubber is in, we will know what our supplies of used rubber are. We are going to see to it that there's enough rubber to build the planes to bomb Tokyo and Berlin. Enough rubber to build the tanks to crush the enemy wherever we may find it. Enough rubber to win this war. 미국인들은 가정에서 쓰던 고무 장화까지 내놓을 정도로 고무 모으기 운동에 열을 올렸다고 합니다. 와. 교수님, 고무 모으기 운동을 아무리 해도 사실 이거를 모아서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대체품이 필요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대형 석유화학회사, 연구소, 대학들이 모여서 고무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고무 개발. 이 일로 미국은 2년 만에 합성 고무 생산량을 천연 고무의 2배까지 끌어올렸고, 합성 고무의 대량 생산 기술을 확보한 연합군은 전쟁의 승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플라스틱은 또 어디에 쓰였을까요? 여러 군데요. 뭐 다 쓰이죠. 여기저기 다방면. 바로 레이더였습니다. 레이더요? 네. 영어 P로 표시되는 폴리에틸렌은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쓰는 소재인데 대표적으로 생수병, 음료수병을 이 소재로 만듭니다. 페트병. 그리고 투명하고 유연하게 만들어 비닐봉지, 비닐 장갑 등을 만들고요. 대단한 걸. 또 단단하게 만들어 샴푸통, 세제통도 만들 수 있는 만능 플라스틱 소재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에서 이 폴리에틸렌을 이용해서 군용 레이더에 케이블을 감쌀 피복제를 만들어 레이더 성능을 높이는 데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영국군 레이더가 독일군의 폭격기를 사전에 추적할 수 있었고 영국 상공에 도착하기 전 명중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선 이 폴리에틸렌을 군사용 비밀물자로 분류해서 외부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와, 지금 되게 흔해졌는데. 그리고 플라스틱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것의 생산까지 가능하게 해서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뭘까요? 전차? 원자폭탄? 네, 맞습니다. 바로 원자폭탄입니다. 핵까지? 당시 미국에선 원자탄을 개발하는 맨하탄 계획을 극비리에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죠? 원자탄 제조에 필수적인 우라늄 가스를 담아낼 수 있는 강한 소재가 필요했는데 나일론을 개발했던 미국 화학회사 듀폰에서 강한 산성과 고온 등 거친 환경을 견디고 매끄러운 표면을 가진 플라스틱 물질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게 바로 테프론이라는 물질이었어요. 테프론? 테프론? 네, 테프론. 처음 들어보는데. 미국에선 이 테프론을 이용해서 원자폭탄 제조에 성공한 후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을 통해 플라스틱의 종류와 대량 생산 시스템이 더욱 확장되면서 플라스틱은 이제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플라스틱 합성 수지로 생활용품과 각종 산업용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고 심지어 화학 반응을 통해 테이프, 화장품, 의약품, 비료, 농약 등까지 뭐든 만들어내는 만능 물질로 시장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882년 전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거는 봤죠, 우리 에디슨 할 때. 맞아요. 에디슨의 전기는 월스트리트 일대뿐만 아니라 주변 금융지구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뉴욕 증권거래소의 조명, 전기 타자기 등 첨단 기술을 도입시키게 됩니다. 심지어 에디슨은 뉴욕 증권거래소로부터 오는 주식 변동 정보를 희고 긴 띠 형태의 종이 위에 표시하는 장치 주식 시세 표시기까지 보급을 하게 됩니다. 긴 띠 형태? 지금은 이제 보드에 숫자가 나오죠, 전광판에.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종이로 된 긴 띠, 거기에 이제 종목과 주가가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긴 띠 형태로 주식 정보를 제공하면서
주식시장을 더 편리하게 만들었던 것이고 그 결과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해튼 금융의 중심지 월스트리트 위상을 높이는 변화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우지수란 말 들어보셨죠? 네. 다우지수요? 예, 다우존스 지수 혹은 뭐 다우지수. 다우지수는 각 종목별로 우량 기업의 주식 가격을 평균화한 산업지수를 뜻합니다. 바로 이 다우지수가 당시 맨해튼이 찰스 다우라는 인물에 의해서 1896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이름 따온 거야? 그렇습니다. 찰스 다우는 식품회사 3개, 담배회사 1개, 가죽회사 1개, 공유회사 1개 등 소비재 관련 회사 6개와 철강회사 1개, 재련회사 1개, 석탄가스 회사 2개, 전기회사 1개, 유틸리티 회사 1개 이렇게 산업 관련 6개 회사 총 12개 종목으로 구성된 우량 기업의 주식 가격을 평균화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다우지수가 등장하자 현재의 경제 상황과 시장의 반응을 체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당시 오늘 시장 어때? 이런 말은 다우지수를 물어보는 말로 통용될 정도였다고. 평균을 내서 사니까. 그렇죠. 시장의 상황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다우지수라는 게 정확히 하면 다우 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라고 해서 산업 평균이라는 건데 지금 30개의 좋은 기업들로 이루어져요. 근데 30개 좋은 기업을 정화해야 되잖아요. 그 좋은 기업의 리스트가 계속 바뀌어요. 거기 들어가면 전 세계 대표 기업이 되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빠져요.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70년대, 80년대에는 철강회사, 화학회사 이런 회사들이 있다가 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 2000년대 애플, 그리고 지금은 뭐 엔비디아. 그러면은 컴퓨터 시대에서 스마트폰 시대 왔다가 AI 시대 가나 보다. 이렇게 보여줄 정도로 다우지수를 보면서 경제 흐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그 30개 안에 들어있는지 보면은 트렌드를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야, 한마디로 음원 차트 같은 거네. 우리에 빗대면 그런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일종의 경제의 풍향계인 것이고 그러니까 음원 좀 차트와 약간- 비슷한 거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월스트리트의 증시를 더 빠르게 습득할 수 있게 되면서 월스트리트의 영향력은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맨해튼이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최고 경제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바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전쟁에서 한 발 비껴나 있던 미국은 엄청난 전쟁 특수를 누리게 됩니다. 전쟁으로 산업이 올스톱된 유럽 대신에 철강과 화약, 전함 건조에 나선 미국 기업들이 유럽에 납품해서 돈을 쓸어 담기 시작했던 것이죠. 특히 USST를 만들었던 모건과 베들렘 철강의 회장은 영국 해군으로부터 1억 3,500만 달러어치 함포와 잠수함 등을 주문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던 화약 회사였던 듀퐁 역시 연합국 군수 물자의 40%를 제조하면서 떼돈을 벌여들였고 그로 인해 매출은 약 26배나 늘게 되었죠.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전쟁 특수를 누리자 월스트리트도 호황 국면에 자연스럽게 접어들게 됩니다. 얼마나 주가가 뛰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 재련 회사였던 아메리칸 스멜링 앤 리파이닝 컴퍼니는 56달러에서 108달러까지 오르게 됐죠.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1914년에 81달러였는데 그것이 무려 500달러로 1년 만에 500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렘 철강 이 회사 역시 마찬가지로 46달러에서 거의 10배이죠. 무려 459달러로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10배면 진짜 와. 1년 만에 와 진짜. 게다가 유럽 국가들의 경제 재건을 돕기 위해 월스트리트의 대표적인 금융 기업들로 꾸려진 차관단까지 조직되었습니다. 차관가요? 그중 큰 혜택을 본 것이 있었는데 바로 맨해튼의 JP 모건 회사였습니다.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만하라 왜 잘 나가고 있는데.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시 세계 최대 금융시장이었던 영국은 1년 동안 18억 달러가 넘는 전비를 감당하지 못한 나머지 미국 회사인 모건 회사에게 5억 달러를 빌리기까지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은행한테 그렇죠. 전비를 돈을 위해서. 빌리는 거네요. 그것도 다른 나라 은행에게. 다른 나라 은행에. 예. 이뿐만이 아니라 모건 회사는 영국을 위해 전쟁 기간 동안 30억 달러에 달하는 전쟁 물자 조달 계획을 맺게 됩니다. 이건 1916년 미국 정부의 세수를 4배 이상 초과하는 대형 계약이었습니다. 아니 교수님, 맨하튼이 전쟁 특수를 아주 톡톡히 누렸네요. 그렇죠. 이를 계기로 전 세계 최대 채무국이었던 미국은 유럽을 호령하는 최대 채권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와. 저때 빌려줬어야 됐어. 뭐를요? 돈을요. 1차 세계대전에 살고 싶어요? 그리고 맨해튼은 막대한 자본력과 권력을 갖춘 금융 기업들에 힘입어 이제 세계 최대 경제 도시였던 런던을 제치고 드디어 오. 세계 경제 제1위 도시로 등극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덕분에. 그렇죠. 바로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뻘밭이었던 맨하튼이 이렇게 돼버렸네. 그 결과 전 세계에서 돈이 흘러 들어오는 맨해튼은 1920년대 그야말로 광란의 시대 그 자체였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 위대한 개츠비 시대적 맞습니다. 배경. 맞습니다. 파티하고 막. 그렇죠. 이에 1910년에서 1920년대까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맨해튼의 인구는 200만 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와, 진짜. 진짜. 게다가 이전과 달리 맨해튼 땅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8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맨해튼 땅이 반과 브루클린 등지에서만 도시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부터는 밀려드는 인구의 도시화가 점점 위로 진행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땅에서 땅을 최대로 활용하려면 건물을 위로 올리는 방법이 최선이었습니다. 결국 맨해튼은 엘리베이터를 도입해 건물을 더 위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런 건물 하나만 있으면 진짜. 맨해튼에는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집중적으로 초고층 건물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초고층 건물에는 대형은행, 투자회사, 보험사는 물론 세계적인 금융기업들이 몰려들었죠. 당시 약 300개에서 한 500개 정도의 금융 관련 기업들이 맨해튼에 몰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입주한 세계 초고층 순위 기록은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면서 계속 갈아치워졌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무려 102층의 381m의 높이를 자랑하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짓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102년. 102년이요? 네.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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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년과 2년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근데 진짜 빨리 순식간에 지었다고 들었어요. 심지어 2년도 안 된 13개월이었습니다. 13개월이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 혹시 한국 회사가 지었나요? 우리나라 회사들이 기한을 잘 맞추기로 엄청 유명하대요. 근데 이렇게 기간이 짧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고 돈이 넘쳐날 것 같았던 맨해튼의 월스트리트에서 1929년 주가가 2개월 만에 무려 40% 이상 급락하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대공황인가? 그렇죠. 바로 대공황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대공황이 일어났다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기간이 짧아져요?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건축할 당시가 마침 대공황이 막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좀 좋아. 대공황이 시작되자 길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쳐났어요. 특히 일자리를 잃은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은 전보다 더 저렴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그러면 그들을 다 쓰는 건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매일 작업에 투입된 인원이 대략 한 3,400명 정도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헬멧 하나 없이 그러네, 저거를. 헬멧도 없네. 그냥 배려만. 와, 저게 스턴트 어머, 쇼하는 거 같아. 어떡해. 아니 고소공포증 있으면 어떡해, 여기서 일을 못 진짜. 하겠다. 못하지 저거. 와. 이렇게 노동자들은 저렴한 임금으로 건설 현장에 투입되었고 때마침 건축 수요가 줄어들자 건축 자재값도 내려가는 바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짓는데 불과 1년 45일
1년 45일이 걸렸던 것이고 그때 10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이 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 건물주는 그 대공황이 오히려 뭔가 엄청난 이득을 보는 기회였네요. 기회였던 거죠. 네. 다 빛과 그림자가 있어. 근데 기자님, 저 현재 지금 맨하탄 초고층 건물에서 꼭 찍는 사진이 있다면서요? 맞아요. 이 아까 보셨던 철근 위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되게 아슬아슬하게 점심을 먹는 그 사진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 사진이랑 똑같은 구도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한번 네, 영상 한번 보실까요? 뭐 매달려 있는 건가? 장치가 있겠지? 와 이게 사진. 진짜 와 이게 사진. 진짜 사진인 나 지금 거죠? 나 소름 돋아 지금. 와 저런 사진이 있어요? 록펠러 플라자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록펠러 센터의 이 꼭대기에 이 전망대가 있는데 그 전망대 위에 한 거기서 3m에서 4m 정도 철근 모양의 구조물이 올라가게 만들어서 이제 센트럴파크를 등지고 있으면 저 노동자들이랑 똑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고요. 와, 재밌하네. 구도는 비슷하네. 와, 진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찍는 것 와 같네. 근데 저 사진 대박이다 진짜. 근데 왼쪽은 진짜 와. 저 퓰리처 상감이네. 다들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저 땐 다 와, 세 보여요. 포스가 진짜 와. 예. 하지만 맨해튼을 강타했던 대공황의 위기는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또 다른 전쟁을 통해서 극적인 반전을 이뤄내게 됩니다. 이번엔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자기도 참전하지 않나? 그렇죠. 미국도 들어가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월스트리트에는 이것이 몰려들면서 세계 경제 도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그 혜성 씨? 전쟁 때는 또 화폐 가치가 불안정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금이 몰려들어요. 예, 혜성 씨 정답입니다. 혹시 지원 씨도 금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무렵 세계의 금이 맨해튼에 속속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대체 왜였을까요? 미국은 전쟁과 전쟁터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전쟁 한복판이 아니었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두 개의 전선이 있는데 하나는 태평양 전선, 하나는 유럽 전선이죠. 근데 두 전선으로부터 미국은 좀 벗어나 있었던 것이고 바로 이처럼 전쟁 한복판이 아니었던 미국은 전 세계 국가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평가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지하에 엄청난 규모의 금 보관소는 그야말로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안전하다며 그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아, 그 전 세계 부자들, 특히 유럽 부자들이 미국에 다 옮겨놨겠네요. 그렇죠. 미국이 안전하니까. 금 보관소는 맨해튼 지상에서 약 24m 아래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 위로 지나는 지하철 철로에서도 10m 아래에 있을 정도로 아주 깊은 지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비밀스러운 공간이네. 그렇죠. 금고로 오가는 문은 높이 2.74m에 무려 90톤에 달하는 철제문으로 홀로 진입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무겁구나. 신기할 것 같아. 4분의 1?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자면 약 6,200톤의 금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현재 가치로 무려 300조 원에 달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저기서 일하다가 저 하나만 슬쩍 하면 이 금의 주인 대부분은 외국 은행이나 국제 금융기관들로 금을 맡긴 국가가 총 36개국이나 된다고 전해집니다. 전쟁의 위험을 피해 맨해튼에 각국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인 금을 맡기면서 다시 한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최대 경제 도시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전쟁이 끝날 무렵인 1944년 유럽과 미국은 협정을 맺게 되는데 전 세계 기준이 되는 통화가 바로 미국 달러가 되었던 것이죠. 기축통화. 그렇죠. 기축통화입니다. 이렇게 달러의 안정성 확보로 전 세계는 이제 월스트리트를 믿고 더 투자하게 되었던 것이고 맨해튼에는 매일 전 세계인들이 돈이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공실력이 더 높아졌겠어요. 그렇죠. 맨해튼은 이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경제 규모를 이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책을 갖고
낯선 곳을 여행해라. 이렇게 여행을 장려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타이어가 완화될 거고 그러면 완화되면 타이어를 갈아야 되니까 우리 타이어가 팔릴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행 책자를 만들었구나. 네. 여행 책자였어. 가이드북. 처음에는 여행 책자였어요. 지도가 실린. 네. 이 형제는 미슐랭 가이드를 제작해서 1900년에 열린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이 책을 무료로 배포하기 배포했구나.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배포된 미슐랭 가이드 초판에 그 목적이 이 책의 목적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규현 씨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900년 첫 선을 보인 미슐랭 가이드는 앞으로 100년은 갈 것이다. 프랑스를 여행하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이 책은 자동차를 타고 고치고 호텔에 머물며 식사를 하고 편지를 보내고 전보나 전화를 하는 여행객들을 위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 가이드북이야, 가이드북. 네, 굉장히 명시적이죠. 목적이 분명히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는지 이 가이드북을 함께 보겠습니다. 뭐야? 이거는 이제 목차인데 도시 이름들을 알파벳으로 나열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도시를 좀 자세하게 볼까요? 저 아주앙이라는 도시인데 주요 시설들의 위치를 이렇게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도 아래의 세부 정보를 보면 면적이 18,389헥타르, 파리로부터 628km 떨어져 있다는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별 2개하고 본느빌이라고 있고 그 밑에 별 하나 엠바사더라고 했는데 이게 호텔 이름입니다. 교수님, 근데 미슐랭 가이드 하면은 사실 맛집 가이드로 유명한데 맛집은 왜 없죠? 맞아요. 초기 미슐랭 가이드에는 레스토랑에 대한 음식점에 대한 별도 섹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행 중에 끼니를 때울 수 있도록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호텔을 소개하고 숙박 위주. 이것이 이제 오늘날 맛집을 대체한 거죠. 그리고 호텔에 아까 보면 별 2개, 별 하나 이렇게 있죠. 무슨 기준일까요? 1성급, 2성급이에요? 편한 곳? 가격입니다. 즉 3끼 식사가 딸린 요금이 13프랑 이상인 호텔은 별 3, 13프랑에서 10프랑 사이에는 별 2, 그리고 10프랑에서 7프랑 사이에는 별 1. 기준이 가격이었군요. 네, 이렇게 가격으로 구별하면서 오늘날 맛으로 평가하는 것과는 이제 다른 그런 시스템을 갖고 돈으로 있었습니다. 평가했네요. 자, 이외에도 이제 페이지 곳곳에 자동차 모델을 소개하는 광고가 당연히 들어왔겠죠. 타이어가 고장났을 경우 대비한 자동차 수리 관리 팁, 그다음에 타이어를 교체할 수 있는 매장과 같은 것들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총 약 400페이지를 실용적인 정보로 가득 채운 초기 미슐랭 가이드는 모두 무료로 배포됩니다. 근데 초기 미슐랭 가이드는 맛집 정보가 아예 없었던 거네요. 네. 아니 그 의도 자체가 음식 소개하는 가이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이 타이어를 팔기 위한 미슐랭 형제의 가이드북 전략이 성공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봤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공짜니까 일단. 네. 당시만 해도 신뢰할 만한 자동차 정보나 지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미슐랭 가이드를 보고 하나 둘씩 자동차 여행을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타이어 매출도 점점 상승하게 되고요. 이렇게 여행 필수 아이템으로 이름을 알린 미슐랭 가이드는 해외판을 내놓게 됐죠. 1904년에 벨기에 편을 시작으로 해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알제리, 튀니지, 스위스까지 유럽의 나라들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1920년 유럽에서 인지도를 쌓아오던 이런 미슐랭 가이드가 완전히 새롭게 변신하는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이제 미슐랭 형제가 한 타이어 가게를 방문했다가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게 계기가 된 건데요.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충격적인 거. 타이어 가게? 마상을 크게 입은 어디서요? 어디서? 그 타이어 가게에서. 아니, 왜 책을 무료로 나눠주면은 뭐 베개로 쓰거나 냄비 받침으로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미슐랭 가이드가 작업 받침대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럼 뭐 충격까지 봐. 그 마음의 상처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충격을 받은 미슐랭 형제들은 이후 미슐랭 가이드에 큰 변화를 주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변화일까요? 정답. 규현 씨. 가이드북을 오돌돌돌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베고 잔다든가 뭘 올려놓지 못하게. 예. 지압 이 예. 스트리퍼처럼. 아. 예. 참신하지만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규현 씨 다시 한번. 무료로 배포를 했었는데 네. 이거를 유료로 전환을 하면서 이걸 함부로 못 쓰게 만드는 거죠. 이 돈 주고 산 거를 그렇게 함부로 쓰겠어? 방금 전에 그 슬리퍼하고 너무 다른 예. 대답인데요. 규현 씨 정답. 입니다. 야. 그야말로 이제 마상을 입은 미슐랭 형제들은 안 되겠다. 이거 무료로 계속 나눠주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미슐랭 가이드를 유료화하게 됩니다. 이유는 사람은 공짜로 받은 거는 소중하게 여기지 맞아. 않는다는 거예요. 즉 돈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해야만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거고, 그래서 20년간 무료로 배포하던 미슐랭 가이드를 권당 7프랑, 오늘날 원화 가치로 한 사람은 대략 한 12,000원 정도 되는 가격에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야. 그리고 가이드북 안에 있던 대신 유료 광고를 전면 폐지합니다. 근데 교수님 어쨌든 무료로 다 배포했던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또 돈 주고 누가 또 추가 구매를 할까요? 형 가이드북도 항상 개정판 때 나온다. 아, 그래? 그럼 계속 바뀌겠네요, 뭐가? 네. 그러니까 미슐랭 가이드는 매년 바뀌어요. 매년 나와요. 근데 뭐 어떤 식으로 바뀌었어요? 네, 이전과 좀 무료와 유료 버전이 뭐가 유료화되면서 미슐랭 형제는 더 좋은 정보를 넣어서 책의 상품 가치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트렌드를 파악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음식, 자기가 먹어보지 못한 음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여행이 보편화되면서 지방에도 과거에는 이제 호텔에 딸려있는 레스토랑이 전부였다면 이제 호텔과 숙박과는 무관하게 독립된 고급 레스토랑이 생겨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924년부터 아예 추천 호텔 칸과 레스토랑 칸을 따로 분리해서 책을 만들게 됩니다. 드디어 미슐랭 가이드에서 레스토랑 섹션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야. 아 근데 규현 씨도 지금 저걸 하고 있다면서, 살면서 지금 전 지역을. 아 그렇죠, 하고 있죠. 하나 내세요, 조질랭으로. 네? 조질랭으로 해가지고. 조질랭이요? 네, 여기 미슐랭이 있다면 한국엔 조질랭 해가지고 파세요. 근데 맛집도. 이미 저렇게 이런 거 본인만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배포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무료로 배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많으세요. 인터넷에 보면. 자, 미슐랭 형제들은 여행자들에게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1926년부터 맛 비밀 평가단을 만들어서 레스토랑을 돌아다니고 맛을 평가하고 거기서 우수한 레스토랑을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평가단으로 가면 재밌겠다. 자, 평가원들은 레스토랑 분야에서 최소 10년 이상의 경험을 한 예리한 미각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로 구성하게 되고요. 그들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일반 손님들과 똑같이 식사 대금을 지불하면서 음식의 맛을 평가하고 나와서 거기에 대한 메모를 하게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게 지금의 그 미슐랭 스타 제도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1933년부터 이 파리를 포함한 전국의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별을 하나, 둘, 셋이죠. 3개로 세분화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자, 원스타는 그야말로 이제 요리가 훌륭한 레스토랑입니다. 투스타는 요리가 훌륭해서 멀리 있어도 찾아갈 만한 레스토랑. 마지막 3스타, 요리가 너무나도 훌륭해서 특별한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레스토랑.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여행 국가를 먼저 정하고 그 나라의 맛집을 찾아보잖아요. 그치. 근데 어떤 분은 3스타 레스토랑 먼저 정하고 그다음 그 진짜? 나라로 여행을 가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바뀌어요 이제 점점. 진짜요? 어렸을 때는 막 이렇게 관광하고 막 이런 게 좋아서 그런 걸 위주로 만약 여행을 한다면 지금은 좋은 거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그래서 그거 걸로 먹으러 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나 먹으러 가는 거죠. 예, 그 이전에는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을 추천할 때는 이제 가격으로만 별을 맞아요. 나눴었죠. 네. 근데 이제부터는 맛으로 완벽하게 온전히 맛으로만 평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한 번 부여된 별은 유효 기간이 1년입니다. 그리고 매년 재평가합니다. 그리고 미슐랭 가이드는 오직 별점만 부여할 뿐 여기에 대해서 구구절절한 설명을 달지를 않아요. 아 그럼 왜 원스타인지 모르는구나. 왜 3스타인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이제 평가의 공정성 그리고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아니 파브리지 분이 그럼 원스타 처음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진짜 인생의 한방. 진짜 저는 이거 받을 수 있는 게 진짜 기대하지 못했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진짜로. 평가는 다섯 가지 있어요. 재료 퀄리티 제일 신선한 재료, 제일 좋은 재료로 이거 완벽성, 요리 완벽성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맛, 풍미, 조화로운 풍미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그리고 당연히 셰프의 창의적인.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미슐랭한테 제가 알기로는 제일 중요한 점은 꾸준함. 항상 똑같은 서비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미슐랭한테 제가 알기로는 중요하구나.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게다가 이 스타가 또 너무 공정한 게 비밀 평가단이라서 뭐 누구한테 슬쩍 로비도 못 해요. 크잖아. 별 높게 받으려고 로비도 못 할 거 아니야. 맞아요. 자,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미슐랭 가이드는 아직까지는 프랑스하고 유럽을 중심으로만 유행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1940년대에 접어들면서 드디어 미슐랭 가이드가 하루아침에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미슐랭 가이드는 여행이 아닌 이것에 활용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집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네, 규현 씨. 전쟁에 활용되면서? 아닙니다. 너무 일찍 이해한 거 같네요. 그러면 규현 씨 정답입니다. 네.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전쟁에서. 그거 설명 못하면 탈락으로 하시죠. 전쟁에서 네. 이제 그 지역을 쳐들어가잖아요. 쳐들어가서 거기서 어디가 맛집인지 궁금할 거 아니야. 맛집 근처에다가 털을 잡는 거야? 맛집을 털고 싶은 거죠. 약탈을 할 거라면. 1939년에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잖아요. 이후에 나치 독일이 무서운 기세로 프랑스, 그다음에 서유럽을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해 갔습니다. 이때 위기를 느낀 미국과 영국 중심의 연합군이 전쟁의 판도를 뒤바꾸기 위해서 이제 전쟁에 개입했고요. 이때 사상 최대의 작전을 계획하게 되는데 노르망디. 그렇죠. 프랑스는 당시 나치 독일이 점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15만 명의 대군을 이제 투입합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의 병력들이 프랑스를 와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미국인데 없지. 근데 와서 길을 어떻게 찾아? 지도를 봐야죠. 그래도 가이드북을 보고 간다고요? 그렇죠. 세부 지도가 없었는데 가이드북을 보고? 당시에 물론 연합군도 군사용 지도가 있었지만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게다가 독일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하면서 그 도로 표지판들을 다 없애버려요. 길을 못 찾게끔. 그래서 이때 고민 끝에 활용된 것이 바로 미슐랭 가이드입니다. 미슐랭 가이드에는 프랑스 전역의 세부적인 도로망 다 나와 있죠. 주요 도시의 기관 시설들도 다 그려져 있죠. 그래서 전략적 가치가 굉장히 높았던 책자입니다. 이에 연합군 사령관들은 미슐랭의 파리 경영진과 협의를 한 다음에 프랑스가 아닌 미국 워싱턴에서 미슐랭 가이드를 인쇄하게 됩니다. 자, 왼쪽은 1939년판 미슐랭 타이어 가이드라고 하는 제목인데 오른쪽은 제일 하단에 보면 전쟁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야, 저렇게. 약간 밀리터리 룩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최신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장 최근판 1939년판을 군사용으로 특별 인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을 전장터에 들고 다니면 눈에 띄죠. 그러니까 색깔도 잘 안 띄는 색으로, 카키색으로 바꾸고
이렇게 미슐랭 가이드는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하는데 애초에 목적과 관계없이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야, 그러면 그리고 1945년 5월 드디어 이제 나치 독일이 항복하면서 제2차 세계 대전이 종식되죠. 그리고 이를 계기로 미슐랭이라는 브랜드는 함께 세계적으로 큰 신뢰를 얻는 책자가 됩니다. 교수님 근데 전쟁으로 유럽이 좀 초토화됐잖아요. 네. 근데 다시 가이드북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처음에는 당연히 어려웠을 다 바뀌었을 것 거예요. 하지만 1945년 5월 미슐랭 가이드는 빠르게 재간행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파괴된 호텔 그리고 파괴된 레스토랑을 나타내는 특별 표시가 그려지고 그다음에 출입 금지 구역이 명시된 지도가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가지 말라는 그것도 좋네. 표시해놓은 것도 없어진 것도 얘기해주고. 이는 미슐랭 가이드가 더 이상 단순한 여행 안내 책자가 아닌 레스토랑 가이드북임을 알리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했습니다. 전쟁 후 프랑스 역시 황폐화된 도시를 빠르게 재건해 나가기 시작했고 교통 인프라가 이제 갖추어지면서 경제도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졌어요. 네. 그런데 당시 프랑스는 경제뿐만 아니라 전후 복구 중에서 이거를 하나의 핵심으로 중요시했는데 그게 바로 프랑스가 자랑하는 것 바로 미식 문화입니다.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홍수처럼 밀려드는 미국 문화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통 문화, 프랑스의 전통 문화죠. 미식 문화의 위상을, 옛 위상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전개됩니다. 여기서 이제 프랑스에서 요리란 단순히 먹는 음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 또는 문화의 정체성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